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도 증시 상황 좀 볼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고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고, 코스피도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다시 팔고 있고, 저항선이 지금 3200 정도로 지금 굳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3100 정도에서 또 매수가 들어가고, 외국인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의 ATM기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맘만 먹으면 돈을 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외국인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뭐 규제나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약한 편이고, 개인이나 기관들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더 투자하기 편한 상황입니다. 뭐 공매도 얘기도 뭐 그런 면에서 외국인이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기관들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개인의 뭐 피를 빨아먹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일을 하는 거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뷰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개인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쉬운 투자 환경에 있진 않나. 뭐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개인보다 조금 더 쉬운 환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그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뭐 조금씩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손실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실수예요. 그건 오산이죠. 예.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뭐가 문제고 기관이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엔 지수가 오르지 못하면 내 개인 개별 종목도 오르기는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어쨌든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시작하기는 하는데, 선물 시장도 사실은 지금 조금 콘텐츠긴 한데, 모르겠어요. 3200을 뚫고 3300을 뚫어야 좀 뭔가 한국 주식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혁신적인 게 나와야 돼요.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저 돈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린 것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인기 검색 종목을 보면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효성첨단소재, 카카오뱅크, 코오롱플라스틱, NC소프트, 이거 뭐죠? 이거는 처음 보네요. 내추럴 엔도텍? 관리 종목. 가끔 이런 관리 종목에 불나방들이 모이기도 하죠.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대한전선,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인기 종목이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 코오롱플라스틱, DSR,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일까요? 대성제강공업. 그러면 네, 합성 섬유프로 스테인리스. 요즘 알미늄이 조금 대세인가 봐요. 알미늄 관련된 주식 같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DSR 제강, 네, 이 같은 자회사인 것 같죠? 에탄올, 스틸, 첨단 소재, 정밀 화학,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은 뭐 하는 회사일까요? 네, 건축 회사인가 봐요. 실적을 보면 매출액 선방했고요. 당기순이익,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나봐요. 네, 건설 쪽인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지금 상승하는 모멘텀이 어떤 건지도 좀 알게 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LG 헬로비전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LG 헬로비전은 뭐 유선 방송도 하고 뭐 알뜰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식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하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화점, 카카오.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네요. 왜 그럴까? 이유를 보려면 여기 이렇게 뉴스 보시면 돼요. 네, 규제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계열사들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14만 1,500원? 오, 이거 괜찮네? 카카오 좀 사놔야겠어요. 네. 그리고 평화산업. 이런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자동차 부품. 거의 뭐 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다른 뭐 특이한 종목은 없네요. 자, 다시 해외 증시로 가겠습니다. 어제 조금 나스닥은 상승했고 다우는 하락했고 S&P는 하락했네요. 미국 증시가 월요일은 휴장이었고 화요일 어제 이제 열었는데 상승과 하락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수익 실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고용 보고서에서 조금 미스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 고용이 지금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잠시만요. 고용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들어가고 있죠. 쏙 들어가고 있죠. 고용이 뒷받침돼야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용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번 걸로 다시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면서 회사가 배가 불러지고, 회사가 배가 불러지면서 다시 그 돈이 그 고용자에게 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온다? 사실 그거는 일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페드가 얘기하고 있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고용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용이 늘어난 상태에서도 사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최저가 검색하잖아요. 최저가 검색해서 최저가로 사시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사실 오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고용까지 이렇게 힘들어지면 인플레이션은 더더욱 오기 힘들어지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상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야 금리가 상승을 하죠.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데 금리 상승? 미뤄야죠. 테이퍼링? 더 해야죠. 테이퍼링 더 미뤄야죠. 금리 상승도 미뤄야죠. 인플레이션이 와야, 고용이 늘어나야 그것들에 발맞춰서 금리가 상승해도 사람들이 돈을 갚을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데 그저 금리를 올린다?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좀 미뤄야죠. 네, 금리 인상도 좀 미뤄야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점점 또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면 산업에는 좀 악영향이겠네? 다우가 다시 내려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볼 때 S&P는 상승할 수 없는 보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나스닥이 이제 기술주는 금리 오르면 이제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 금리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의 금리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금리는 내려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욱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금리를 내리면서 또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던 거고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진 않아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돈을 맡기는데 미국의 돈을 맡길 수도 있고 한국의 돈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자를 0% 주는데 한국은 이자를 1% 준대요.
그러면 그나마 한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미국은 1% 주는데 우리나라는 0.5% 준대요. 그럼 돈이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가고 미국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금리는 미국이 가장 나중에 내리고 가장 나중에 올리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올리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미국이 가장 늦게 내리고 미국이 가장 늦게 내리고 미국이 가장 빨리 올려요.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선제적으로 빨리 올릴 수밖에 없고요. 더 선제적으로 느리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야 한국이 금리가 더 높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는 미국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거는 한국이 먼저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야지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야 다른 돈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한국이 더 금리가 높으니까. 따라서 선진국의 금리는 낮아야 되고요. 개발국, 그러니까 그런 개발도상국, 그런 곳의 금리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기술주에 좋은 거죠. 그러면 나스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주 길게 봤을 때 나스닥만 갖고 계시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이나 다우를 지금 좀 가져가셔라. 좀 리밸런싱을 하셔라. 라는 얘기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보다는 지금 한국 주식을 사셔라. 네, 지금 한국 주식을 사시면 꽤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는 3,300, 3,500 가야 돼요. 한국 주식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더 이상 다른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죠. 외국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사시는 게 낫다. 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시장 지표 한번 보면은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유가는 조금 떨어졌고 결국에는 이 환율이 더 떨어져야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어요. 환율과 우리나라 지수의 관계는 역관계에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하기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외국의 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겠죠. 달러를 갖고 나가겠죠. 근데 달러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을 갖고 들어오겠죠. 따라서 지금 1100원 초반대나 1100원 이하로 가야 우리나라 증시가 3300 이상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쉽지는 않은 증시예요. 네, 코스닥은 더 힘들 것 같고 코스피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조금 분할 매수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이 간밤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최저점이 42,000이잖아요. 42,000까지 찍고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금 바이낸스 차트니까 다른 거래소는 여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이낸스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니까 이거를 좀 보면 어쨌든 요때쯤 많이 팔았던 거죠. 이 이유를 혹자들은 엘살바도르에 대한 원인을 좀 찾기도 하는데 사실 요 정도 떨어지는 거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 막 떨어지잖아요. 이 정도로. 네.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고 24시간 돌아가는 시장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인이 모두 참여하는 시장이니까 요 정도의 하락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여기서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루만 해도 이만큼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데 이게 무슨 자산의 가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평소 그냥 다른 주식시장과 빗대어서 생각을 하시거나 다른 자산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사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산이. 몇 프로 떨어진 거야? 지금 10% 떨어진 건가?
5,200 떨어지면은 28,000, 아니 48,000 되니 42,000, 거의 $10,000가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뭐 10%더 떨어진 거네. 한 20% 떨어진 거네요 여기선. 그러면 이런 자산이 어디 있어요? 그럼 혹자들은 이거 영원 되는 거 순식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런 애입니다. 원래 이런 애예요. 네, 원래 이래요. 여기 보세요. 원래 요런 애입니다. 원래 이런 친구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를 이해하셔야지, 아 이거 비트코인 안 되겠구나, 이거 진짜 뭐 쓰레기네 라고 생각하시면 투자 안 하시면 되죠. 투자 안 하시면서 왜 자꾸 이걸 쓰레기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투자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것까지 폄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무빙은 네, 굉장히 가슴 아픈 무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계속 이렇게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면서 너무 힘드신 날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비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알트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빠졌어요. 이거 지금 20% 빠질 때 다른 알트들은 막 50% 빠지거든요. 반토막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요 정도 하락하는 거는 네, 봐줘야죠.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정고점을 뚫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요럴 때 한 번씩 분할 매수 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자의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한국 주식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환율이 1,100원 초반대에 왔을 때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을 사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보고,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조금 소량씩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언제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자산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제이폼이었습니다.